네, 새해 첫날부터 아동학대 의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4살짜리 여자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아이의 엄마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아이의 엄마는 아이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 화가 나서 화장실에 가뒀다라고 진술했는데요. 어떤 사건인지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매번 이 뉴스워치 시간에 사건 사고를 주로 다루긴 하는데 새해 첫날부터 참 씁쓸한 소식을 전달해드리게 됐습니다. 경찰이 지금 현장에서 엄마를 체포했잖아요. 이렇게 바로 체포를 했다는 건 학대 정황이 현장에서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됐다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는 부분인가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아이가 사망을 했어요. 예. 근데 누군가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은 없고 그 집의 어른이라고는 엄마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이 엄마가 아이한테 어떻게 했다 이런 거 상당히 지금 추론이 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거기다가 엄마가 여기에 대해서 순순히 얘기를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은 아이가 그날 새벽에 오줌을 쌌다고 본인을 깨워서 화가 나가지고는 아이를 화장실에서 벌을 세게 했다. 벌을 세게 했는데 오전 7시쯤에 쿵 하는 소리가 들려서 가봤더니 아이가 쓰러져서 의식을 잃고 있더라. 그런 다음에 뭐 내가 어떻게 아이를 씻기고 이불을 덮여놓고 뭐 말은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어쨌거나 아이가 사망한데 원인을 제공한 거는 이 엄마가 벌을 쓰게 한 거 거기서 비롯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찰은 이 엄마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체포를 한 거죠. 일단 뭐 저희가 추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뭐 아동 학대라고 만약에 가정을 해놓고 얘기를 한다면 원인들이 워낙에 기존 사례와 비교해봤을 때 다양하기 때문에 이 엄마가 숨진 아이를 포함해서 3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혹시나 양육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런 일을 저지른 건지 저희가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밖에 없겠는데요. 어떤 원인이 있었을까요? 그런 예측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까지 연구 조사가 나온 것들을 보면은 아동 학대와 양육 스트레스는 분명히 연관관계가 있어요. 지금 아동 학대가 건건이 지금 계속 신고가 되고 있는데 신고 건수가 계속 증가를 하거든요. 근데 이 중에 상당 부분이 양육 스트레스랑 관련이 돼요. 만약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다른 유발인자가 없다면은 거기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 아버지와의 관계라든지 이 부분을 좀 더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원에서도 아동 학대범에 대해서는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해가지고는 감정 코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요. 근데 양육 스트레스 이 부분이 아동 학대에 분명히 영향을 끼치는 부분은 많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이 아이가 지금 부검 결과 다른 데도 멍자국이 있고 또 다른 아이들도 있다는 걸로 봐서는 이 아이 하나뿐만 아니라 3명을 양육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전문가들이 조사를 받을 때 동석을 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이제 숨지게 된 부분에까지 이르는 과정을 봤을 때 또 어머니가 아이가 쓰러진 뒤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점도 사실 쉽사리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이거 4살 아이가 쓰러져가지고 의식을 잃었는데 씻겨서 이불 덮여서 눕혀놨다? 이거는 그냥 방치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아이를 부검을 해보면은 이 친구가 언제 사망했는지 사망 시각이 나올 거예요. 근데 사망 시각과 신고한 시각 오후 3시 40분이 너무 간격이 크면은 이게 살해 고의가 있었는 게 아니냐 뭐 그렇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은 뭐 이런 아동 학대의 경우에는 정말 살해 고의가 있는 것보다는 또 친엄마라 그러잖아요. 아동 학대 결과로 사망을 했고 이걸 어떻게 감추거나 뭐 이렇게 회피하려고 쓰다가 이게 시간이 늦어져서 뭐 나중에 신고를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사망 시각을 확정을 하고 그다음에 아이를 왜 사망에 이르기까지 방치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하다 보면은 당시에 이 어머니가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질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서 경찰도 뭐 또 폭행이 의심될 만한 증거를 찾았다고 하니까요. 차후에 이제 수사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학대가 만약에 확실해지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까요? 이 아동학대치사 같은 경우에는 형이 상당히 높아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고질적으로 지적되어 온 문제가 뭐냐면은 아동학대범에 대해서 우리 법원이 너무 관대했어요. 예를 들면 2007년에 울산 북구 어린이집에서 한 어린이가 소장 파열
복막염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예. 당시 어린이집 원장이 고작 징역 1년 6개월형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2014년에 생후 11개월 영아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뇌사 상태로 발견이 됐는데 예. 보육교사가 고작 그냥 징역 1년 받고 임신 중이고 성실히 재판에 임했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도 안 시킨 예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예. 2016년 이후에 검찰이 구형 기준을 높이면서 예. 아이가 사망했을 때에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고의성이 있다 그러면은 최고 징역형까지도 구형할 수 있도록 했고요. 예. 법원의 양형 기준도 아동 학대의 경우에 아이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시 15년까지도 선고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예.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아이 엄마의 과실이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 이 부분이 이제 명확해진다면은 이 친모의 경우에는 중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겠군요. 아무튼 경찰이 사망 원인 또 사망 시점을 규명하기 위해 조사 중이라고 하니까요. 좀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주제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에 잠깐 나왔습니다만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죠. 잊혀질 권리를 우리나라에 소개한 책으로 이름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그러니까 이제 작년 말이 됐네요. 작년 말부터 이제 보도가 이루어지면서 세간에 굉장히 충격을 안겨줬는데 추가로 의혹이 좀 제기가 됐다면서요?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려진 거는 직원에 대한 폭행이었거든요. 예. 근데 추가로 의혹이 제기된 거는 본인의 처와 그다음에 장모에 대한 폭행 협박 부분인데 예. 그 내용을 보면은 이 사람이 2007년 9월에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전처를 폭행해가지고는 구속되고 집행유예로 풀려난 적이 있다고 하고 예. 이후에도 수차례 폭행이 이어졌고 병실에까지 찾아가기도 했다 그러고요. 예. 그리고 장모와 이렇게 같은 차를 타고 가다가 차 유리를 부수고 뭔가 이렇게 언쟁이 있었겠죠, 그 안에서. 그다음에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으면서 위협을 하고 당신 딸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협박까지 했다는 거예요. 장모님에게요? 예, 그 다음에 또 나온 얘기는 2016년 7월에 패스트푸드점에서 예. 직원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앉았던 사람이 좀 조용히 좀 해달라 이렇게 제지를 하니까는 예. 또 이렇게 의자를 집어 던졌다고 했다는 걸로 봐서는 예. 이 사람의 어떤 그런 그 폭력적인 성향을 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폭력적인 성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이제 폭행 전과가 10개나 넘게 있는 인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인물이 그동안 그렇게 자유롭게 활동을 하고 다닐 수 있었나 이런 의문도 들어요. 전과가 있다고 해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뭐 폭행 전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형을 다 살거나 벌금을 납부를 했으면은 내가 다니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예. 이분이 보면은 뭐 잊혀질 권리라는 그런 책으로도 유명하고 또 이렇게 뭐 정치권하고도 연관이 있다 그래요. 그다음에 모 유명 대학교의 겸임 교수도 하고 있다고 하여튼 사회적으로는 꽤 위치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의 특성은 본인의 어떤 폭력적이라든지 어떤 변태적인 성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이렇게 드러나지 않게 가족이라든지 직원이라든지 나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크게 문제될지 않을 정도로만 푸는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예. 저는 송명빈 대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일반적인 얘기예요. 예. 이런 성향이 있어서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 가지 새로운 이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처음에 제기됐었던 직원에게 살해 협박을 한다든지 그런 폭력성에 대해서 이게 이제 수긍될 수 있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제 내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하잖아요. 어떤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조사할까요? 그 조사 부분은 일단 그 직원에 대한 폭행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영상을 봐서 아시겠지만 그 사진이었죠. 직원을 폭행하는 그 장면 자체는 지금 너무나 명확해요. 그거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도 있고 뭐 또 상습 폭행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형이 약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냐하면은 지금 송명빈 대표 측에서도 반격도 송명빈 대표 측의 반격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뭐라 그러냐면은 그 직원이 이거를 공개한 거는 이 직원이 사실 횡령, 배임한 그런 전력이 있고 이것들이 문제가 돼서 공개를 한 거고 자기가 뭐 그렇게 폭행을 하거나 그렇게 된 거는 뭐 일간지를 상대로 그렇게 공개 항의를 했다 그러잖아요. 송명빈 대표가. 나는 그냥 주주의 입장에서
대표이사가 경영을 잘 못하니까는 어떤 견제권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문제의 본질을 경찰이 제대로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예.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 특이한 게 이 마커그룹이잖아요. 예. 대표이사가 그 직원 명의로 돼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송명민 대표가 직원이 아니에요. 송명민 대표가 대표가 아니고 송명민 대표는 그냥 실질상의 소유주고 예. 사실상 소유주가 되는 거고 주주고 예. 사실상의 경영자고 그 직원이 대표이사로 돼 있어요. 양모 씨라고. 예. 예. 그런데 이렇게 타인을 대표이사로 등재시키는 거는 어떤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이 경우에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예.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경찰이 이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정말 적합한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예. 이런 경위라든지 내부적인 그런 뭐 회사 운영 과정, 그다음에 자금 관리, 조세 여기까지 좀 수사를 확대해 나갈 필요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예. 본질을 파악하는 수사가 중요하다 이렇게 짚어주셨고요. 수사를 해서 모든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송 대표가 받게 될 처벌은 어느 정도가 되나요?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런 뭐 어떤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수사가 했다고 하더라도 드러나는 게 없으면은 사실 이 사람이 받게 될 처벌은 얼마 안 돼요. 폭행이라 그래봤자 이게 뭐 2년 이하의 징역인데 상습 폭행이라 그래도 2분의 1 가중되는 거고 근로기준법 위반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근로기준법 위반도 사실 5년 이하의 징역밖에 안 되고 예. 그리고 대표이사가 지금 이 양모 씨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적용이 되는지 여기도 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만약에 다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 뭐 5년 이하의 징역 근로기준법 위반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실형이 나온다고 해도 이게 몇 년형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폭행죄 자체로 끝난다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형이 얼마 안 나올 것 같아요. 실형 나온다고 하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예, 송명빈 대표와 관련된 얘기를 저희가 두 번째 주제로 준비를 해봤고요. 마지막 주제로 저희가 넘어갈 텐데요. 아마 작년 말에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불거졌습니다. 윤창호법을 위반한 첫 번째 연예인이죠. 손승원 씨의 구속 심사가 오늘 열렸는데 예, 아직 뭐 결과 안 나온 것 같아가지고요. 일단 어떤 혐의로 구속 심사를 받은 건지 정리하겠습니다. 그 사실관계가 뭐냐면은 12월 26일 날 오전 4시에 이 손승원 씨가 청담동에 있는 CGV라고 있어요. CGV 옆 골목에서 나와가지고는 학동 사거리 쪽으로 틀다가 충돌을 한 거예요. 앞에 있는 차와. 그래서 그 운전 차량에 타고 있던 두 분이 이제 경상을 입었고 차량을 충돌을 했으면은 내려가지고는 뭐 몸이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명함을 주는 게 맞는데 예. 그대로 도주를 했어요. 150m 가량. 그렇게 도주를 하다가 이제 시민들의 도움으로 붙잡힌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뭐가 적용되겠어요? 일단 뺑소니네요. 뺑소니 하고 또 위험운전 치상 적용되는 거고요. 예. 또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당시에 음주 상태였다 그래요. 아. 0.2% 자그마치 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넘는 정도죠. 그리고 또 이분이 무면허랍니다. 음주 운전으로 지난 9월에 또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어요. 그럼 아이고. 4가지 혐의가 적용된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제 영장 심사에서 구속이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이거든요. 일단 뺑소니이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 이 손승원 씨는 나는 도주의 의사는 없었다. 내가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건 맞지만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해명이 없다면은 예. 일단 구속의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네. 구속 가능성 높다라고 점쳐 주셨는데 사실 윤창호법 이후에 음주 사고가 좀 줄어들길 바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손승원 씨를 비롯해서 저희가 음주운전 사고 소식 이런 소식들 종종 전해드리게 되거든요. 앞으로의 근절 대책 짚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윤창호법이 통과되긴 했지만 적용이 된 거는 이제 특가법상의 위험운전 치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12월 18일부터 적용이 됐고 그다음에 뭐 음주운전의 기준이라든지 면허 취소 수준 이렇게 기준을 좀 더 강화한 거는 이제 올해부터 적용이 돼요. 아직 적용이 안 됐어요. 이 예, 부분은. 예. 그래서 손승원 씨가 연예인으로서는 일타로 걸리게 된 건데 예. 지금 뭐 윤창호법이 시행이 돼가지고는 뭐 위험운전 치상이라든지 이런 부분 형량을 강화한 부분은 있지만은 예. 제가 볼 때는 이전에 있었던 법정형도 낮은 거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원이라든지 검찰의 구형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너무 관대하게 그렇게 처벌을 한 건 있거든요. 그래서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내가 음주운전 한 번만 더 하면 정말 패가 망신한다.
이런 그 확신을 좀 심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네. 앞으로는 어떤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렇게 돼가고 높아진 법정형에 걸맞는 그런 엄격한 처벌이 음주운전을 근절하는 방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의식의 문제, 강화된 처벌. 2019년 새해인데요. 올해는 좀 그 윤창호법 위반 2호, 좀 이런 2호 연예인, 뭐 특히 또 다른 민간인들도 안 되겠습니다만, 일반인들도 안 되겠습니다만, 음주운전 뉴스는 저희가 좀 전달을 적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주제로 모셨습니다.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